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선 본선에 막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세 분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그런데 경선이 끝난 뒤에도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특유의 행정력과 추진력을 앞세운 선거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철저히 지켜가겠습니다. 이 후보의 당면 과제는 우선 경선 과정에서 갈등한 이낙연 후보 측과의 결합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국민의힘 게이트로 반격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는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이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한때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송재호 위성곤 의원, 이제는 한 팀에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고, 오영훈 의원도 이낙연 후보의 입장을 수용해서 이제 대선에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최대 관심사가 이제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잠시 갈라졌던 당심 민심 다시 하나로 모아서 대선을 치를 것인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형식적으로는 원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명분이 앞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서른 의원조차도 원팀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원팀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낙연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그 원팀을 이루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원팀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을 하겠죠. 그거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은 지지자들, 국민의 어떤 여론, 그리고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따른다고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말을 아낀다고 같은 어떤 원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가슴 속에 지금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시위하는 양상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이낙연 지지자들의 어떤 그 못다한 어떤 외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절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상당 기간 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원팀을 구호로 주장을 하지만 원팀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무효표 이 의의 제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사실 봉합이 좀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제 사실 원팀을 위한 다른 선택의 조건이 필요가 없고, 사실 그동안 보면은 이낙연 후보의 좀 약간 질서 있고 좀 약간 품격 있는 퇴진과 승복의 절차가 좀 필요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방송 기준으로 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단은 형식적으로 매듭은 되긴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아까도 이제 두 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경선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좀 내상이 많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득표율이 50.29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39% 거의 그 정도 이게 1, 2위 차이가 좀 약간 확연하게 벌어지지 않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범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상황에서 지지자들 간의 어떤 갈등 이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여기에서 또 이제 그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라라는 어쨌든 수사에 관련한 이제 어쩐 발언도 있었고 지지자들의 민심이 어쨌든 좀 하나로 지금 화학적으로 결합되기는 좀 약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거 뭐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면 보통 사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화끈한 어떤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돌파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도 원팀을 사실 만들려면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결선 투표를 화끈하게 받아들였으면 어떤 의가 있었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이다라는 건 항상 위험을 부담하는 건데 네. 이번 이제 경선 국면에서는 안전한 길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렵고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좀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뭐 원팀으로 가는 과정으로 해서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예, 결과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는 그 마지막 투표 결과가 의외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50.29%였죠. 네. 과반을 살짝 넘겼고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62대 28. 이재명 후보가 네. 그동안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뭐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뭐 이 부분 가지고 저도 뭐 이제 중앙방송에서 중앙 언론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명쾌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뭐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역선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3차 국민선거인단 규모가 30만 명이거든요. 30만 명의 모집단을 가지고 역선택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 정당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력이 있으면 뭐 대단한 정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2차 선거인단과 3차 선거인단의 모집 과정 그리고 2차 선거인단의 결과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이낙연 지지자들의 결집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왜 결집했을까요? 왜냐하면 2차 선거인단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결국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낙연 지지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표심을 얻었다. 또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 아마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선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좀 약간 안 좋은 경우의 수가 나와버린 셈이거든요. 50.29라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거나 그러면 무효표 논란 자체도 아예 나오지 않았을 거고 아니면은 차라리 결선 투표로 가서 결선 투표에서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이겼다면은 이런 논란 자체가 깔끔하죠. 없었을 건데 아예 그게 깔끔했을 때 정말 제일 애매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차 선거인단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김노현 박사님께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이제 이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후보들의 어떤 지지자 결집은 이미 1, 2차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각 후보가 정말 진짜 영끌로 모은 선거인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치 고관여층 또는 민주당과 좀 약간 거리를 가까이 두고 있는 일반 투표층의 표심이라고 보는 그런 분석도 민심이 있었습니다. 반영됐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번 3차 이 슈퍼위크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결국 당심과 민심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유동규 전 개발본부장 그분의 구속 이후에 이게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지지자 또는 유권자들의 위기감이 절실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1차 경선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 쪽이 압도적으로 1위를 치고 나갔고 그 이후 이제 그 추세가 쭉 되다 보니까 사실 어쩌면 대세는 이재명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장동 관련 이슈가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뭔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지금 사실은 범 여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핵심 당원은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애정을 가진 일반 국민들 중에 일부가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라서 마지막 결집했던 부분이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의 그 선거인단 그 숫자에도 나오고 결과도 나온가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낙연 지지자들이 더 많은 이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지만 그거를 또 넘어서는 어떤 좀 더 확산된 국민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미 대세는 꺾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대세가 꺾였다고요? 예. 아,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뭐냐면 그러려면 그 소위 말하면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감각은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이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투표 결과가 거꾸로 나타났어야 됐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아까 현덕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떤 정치 분석가들이 분석할 수 없는 민심의 굉장히 미묘한 변화가 지금 보이기 시작한 건 맞다. 다만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이냐 아니면 뭐 대장동 의혹 때문이냐라고 무엇이 특정적이다라고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은 과연 누구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하면 일단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소년공, 또 정치를 시작한 뒤에도 비주류, 아웃사이더를 자처했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원동력,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에 그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돼서 어떤 기득권 세력들과의 특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고한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있고 강단이 있는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표심. 결국 그런 것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후보로 만든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연령대를 보면 주로 30대, 40대 그 남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대를 저희도 이제 그 세대를 다 지났는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회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기존의 질서가 주는 어떤 한계 때문에 네. 자기가 상당히 그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회가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가져올 사람은 누구인가를 봤더니 후보들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확실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천력은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거를 구호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런 그 지지세가 결집력이 모이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민주당의 열성 핵심 지지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좀 보여집니다. 정치인 이재명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뭐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다소 흠결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뭐 이재명은 한다. 강한 정책 추진력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좀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행정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실 수권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성남시절 당시에 그 대장동 특혜 의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발목을 잡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은 이제 뭐 경찰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연관이 돼 있다면 좀 그땐 부패한 정치인이 되는 거고, 예.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능한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와 무능 두 개의 프레임 중에 어떻게든 하나는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그걸 부패와 무능한 프레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로 부패와 무능 프레임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성의 정치권이 그야말로 부패와 무능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체적 진실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밝히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대장동 이슈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이제 저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주 간명한 건 뭐냐면 그 대장동 이슈를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분명하죠. 그래서 결국 그게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결국은 이번 대선 전국을 이끌어가는 가장 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실질적 진실이 뭐냐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장동의 의혹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실질적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대응하는 태도가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물론 뭔가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리고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강고한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 신뢰를 준다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이제 사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결국은 이제 전부 다 대장동에 포커스가 모여져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네. 고재일 기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부패 아니면 무능이에요. 요거를 돌파하려는 어떤 이재명 후보의 나름대로의 방책은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를 어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돌파구로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이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대장동 사태를 뭐라고 해명하고 어떻게 돌파할 건지 그건 해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최대의 어떤 난관에 봉착했다 고 봅니다. 네. 자, 뭐 이재명 후보하면 역시 장점은 사이다, 뭐 메시지가 강렬하다는 건데 이 부분이 또 역으로 좀 과거에 보면 언행이 과격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포퓰리즘이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가 본선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인지 또 약점으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좋은 사람이 좋은 권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양날의 칼이죠.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했지만 이재명 후보야말로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각인된 거죠. 아까 뭐 도덕적이지 않다, 흠결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성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도덕적 흠결이 있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걸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일정 부분 기성 정치권이나 주류 정치권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어떤 시각, 프레임인 것이고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자체도 그런 어떤 사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주류나 기득권이나 이 보수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의 결과물인 것이지 본인 스스로 원래 성적이 그렇다 뭐 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뭐 다만 이제 그런 과정의 결과가 유권자들이 어떤 그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건 그 이후에 차후의 네. 문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정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권투 시합이 아니에요. 이건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언더독,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까 좀 알려지지 않은 신인 이런 사람이 이제 중간에 자기를 부각할 때는 이런 사이다, 어떤 충격적인 어떤 이제 인상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한데 막상 이제 결선에 올라가서 저 사람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5년 동안의 대통령직을 맡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상당히 힘이 아주 그 막강한 자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종전의 장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과연 저런 독선적인 사람한테 저 막대한 권력을 맡겨주면 독재를 하지 않을까. 단임제인데 나이도 젊은데 부패하지 않을까. 과거에 대장동에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 기회인데 무슨 일을 또 저지르고 나가려나. 예측 불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많이 작용할 거로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사이다 발언, 포퓰리스트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선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을 보면요, 굉장히 SNS를 자주 활용하시는 두 분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뭐 저희 다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는데 두 분이 SNS를 활용하는 스타일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정상을 만났거나 아니면 뭐 베트남 식당에서 뭐 국수를 먹거나 거기서 누구 사람 만난 거 이런 좀 약간 일상적이고 소소한 상황에 대한 그런 SNS 게시물을 많이 올린 데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그 트위터 트윗으로 뭐 장관을 해임을 하기도 하고 좀 약간 네. 정치적인 도구로 굉장히 과격하게 사용을 하는 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저는 뭐 물론 어느 쪽이 딱 들어맞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SNS 사용을 하는 이 면만 보자면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야, 과연 저게 좀 이렇게 적을 만들고 전선을 만드는 정치가 과연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저게 어떤 식으로 통하게 될까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표시되더라고요. 물론 어떤 실행력, 집행력, 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도 좋고 좋습니다만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진행시켜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아마 유권자들의 좀 많은 고민과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도민들의 관심은 과연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제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인데요. 자, 이재명 후보와 제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제주 방문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는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나 74년 전 이곳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 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 가야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평화와 치유, 청정 환경의 중심지,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어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 기여금을 걷어서 제주 도민들의 기본소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제가 좀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공약도 정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주에서 환경보전 기여금 얘기는 상당 기간 동안 얘기가 나왔었죠.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얘기도 있고 그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뜬금없이 제주형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결합을 시켰어요. 과연 저는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결합이 되는 건지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나오지가 않고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을 할 거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게 국가의 재정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확충을 해서 보편적인 어떤 뭐 복지라고 표현하 그렇지만 하나의 그 보편적인 재정 정책 방향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네. 제주에만 환경보전 기여금을 걷어서 제주형 기본소득으로 한다. 이건 도저히 저는 어떤 내용인지 맥락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공약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프랑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얘기는 뭐 세금과 관련된 얘기나 집행을 할 때는 거위에 털을 뽑듯이 조심조심 해야 된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환경보전 기여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입도세적인 성격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공감대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 없이 이걸 밀어붙인다고 지금 될까 좀 고민도 되고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성급하게 기본소득과 연결을 지으면서 환경보전 기여금의 본질이 오염된 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도민의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더 난처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이나 입도세에 대한 반응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역의 반응과 지역 외부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시선과 제주의 시선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보전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 지역에서 논의된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유력한 대선 주자의 입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게 국가 정책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굳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거 말고도 환경보전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취지의 의미에 맞게 정책 설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죠.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 세 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마지막 한 자리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돌아갔습니다. 김동현 박사님, 네. 지난주에 원희룡 후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제가 이제 드디어 이 업계를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돗자리를 다른 데 좀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렵다고 봤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후보가 된 사위가 된 이후에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의 어떤 실수 그리고 최재형 후보의 자책골 이 두 후보 그러니까 원희룡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승리가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이 실수가 결국은 원희룡 전 지사가 4등이 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 지사님 지지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어찌 보면 원희룡 후보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보완제, 제라는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최재형 후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이제 캠프도 이제 해산되고 그러면서 쉽게 좀 주저앉아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근데 그거보다도 최근에 좀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슈가 이제 대장동 이슈입니다. 어차피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그거예요. 어쩌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는 최대 관심사인데 원희룡 후보께서 그 SNS에 출연해가지고 그 학원 강사 스타일로 칠판에다가 이제 이 분필로 이제 쓰면서 그 복잡한 관계를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원희룡은 대단하다, 똑똑하네, 라는 어떤 그 분위기를 확 끌어모았고, 그게 이제 막판에 이제 지지표를 응집해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시사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4등에, 어쩌면 좀 쉽게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참 부끄럽고요. 네,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무슨 네 명의 예비 후보들 무슨 검색어 추이를 제가 본다고 해가지고 그때 누구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안상수 후보하고 그때 하태경 후보 얘기했는데 아무튼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두 번 다시 그건 안 할게요. 어쨌든 사실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어쨌든 또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득표율 공개 안 하고 있죠.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지금 다 공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쪽이 뭉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유추해 보건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 쪽에는 그나마 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나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표가 많이 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나마 이제 유승민 후보와 좀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의 표가 아마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 쪽으로 간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론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른 후보들 비해서는 그나마 이제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대중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인정을 받아서 최종 4명의 합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확실한 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제 4강에 올라갔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출마는 이제 없을 것이다. 불출마는 이미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이제 혹시나 이제 안 되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화제가 됐던 동영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저격수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분양가 결정하는 까지도 성남시장이 다 결제사항. 제가 제주도지사를 해봤잖아요. 거기에 첨단과학단지라고 있어요. 한화에서 지은 아파트를 굉장히 대박 분양을 했는데 그때 제주도 치고는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업자는 좀 손해를 봤지. 근데 대장동 경우에는 어떤가 그랬더니 민관합동이란 걸로 이게 빠져나간 거야. 분양가 원가 공개와 상한제. 그리고 도지사가 이걸 직권으로 깎을 수 있는 거를 빠져나간 거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폭등에 이거를 올라타고 이걸 관여했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재명아,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후보 자격 걸고 한판 할까? 원희룡 후보의 강의 내용은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잘 아실 거고요. 자, 지금 원희룡 후보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선거운동에 뛰어든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4강에 들었는데 그동안 그럼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 그동안에 그 원 후보의 지사에서 후보로 변신한 그 원 후보의 선거운동 뭐 한번 평가해 보죠. 제가 인상적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제가 지금 원지사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 보는데 7년 동안 저희 도지사 할 때보다 가장 요즘 표정이 좋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본인이 이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게 그 지금의 4강 구도를 뒤흔들 만한 파괴력이 가지고 있느냐는 뭐 그 뒤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4강이 한계다. 네. 예. 전 사실 아까 그 대장동 일타 강사 예. 저 영상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그동안 이제 원주룡 후보가 지사 시절에도 매스컴을 많이 타고 어떤 이제 광고 영상도 많이 찍고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다지 이렇게 호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역시 원희룡 후보한테는 저런 스타일의 홍보가 가장 제격이 아닌가. 디테일하고 예. 전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코믹한 요소 이런 거 빼고 아.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설명하는 능력이 참 저는 탁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거운동 개인 홍보도 저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저도 이제 영상을 보니까 원희룡 후보는 조조보다는 곽가, 유비보다는 제갈량 스타일이 좀 어울린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어떤 후보로서 장수로서 판에 뛰어들기보다는 참모형인가요? 좀 약간 참모형 인간에 굉장히 어울리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따 이제 또 어제 제주에서 진행됐던 후보 토론회를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좀 비슷한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분은 어쨌든 뭐 물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최종 4명에 올랐지만은 앞으로 최종 후보 선출까지 1등은 아니지만은 네. 본인이 1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1등은 어렵다. 나름대로 판을 주도하는 신스틸러가 되지 않을까. 네.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 지역 합동 토론회가 어제 열렸죠. 지상파 3사가 공동 중계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준비된 토론회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입도세 비슷하게 받아서 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입도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쓰는 것도 반대하고 환경 부담금에 네. 대해서도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좀 어느 게 제주도에 좋은지 예. 그거는 좀 만약에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투표 걸어보십시오. 홍 의원님 지지율 30%도 안 나옵니다. 30%는 나오면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는요, 30%도 안 나오게끔 돼 있는 그런 제주도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을 그 이제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럼 이런 환경 파괴라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죠. 제주 산록도로도 그게 환경 파괴죠.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천공스승 뭐 어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만. 자, 어제 토론회 뭐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일단 관전평 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비하자면 미리 보는 윤석열 청와대의 강요회의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중요하게 뭐 정치적 영향을 천기누설을 하시는 것 발휘할 분들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일단 원희룡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 판을 깔아준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장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관계가 동등한 후보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조언하고 뭐 이야기를 제언을 드리는. 그리고 그 제언을 좀 받는 원팀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벌써. 뭐 하나의 팀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원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옛날에 그 MBC에서 했던 그 맞선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이거는 뭐 사랑의 스튜디오 뭐 20대 대선 뭐 국민의힘 판이 아닌가 싶은데 뭐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그리고 유승민 후보 좀 약간 2대2 구도의 좀 약간 어떤
팀 토론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제주에 관한 현안과 이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원희룡 지사이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 어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1시간 반이 아니었나 싶고요. 실제로 이제 뭐 내용도 보면 이제 4.3 그 희생자 배보상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주특별법의 어떤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래도 문제의 본질과 디테일을 가장 잘 살려서 토론회에 임한 후보는 원 후보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러니까 현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좀 약간 다른 후보들은 좀 약간 준비를 많이 안 하셨는지 몰라도 좀 약간 두루뭉술을 넘어가지고 이건 정말 수박 겉핥기 수준이었던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예.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후보자들 어떤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는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 문제니까 그렇게 물론 나타났고, 네. 윤석열 후보는 역시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아직 이제 그 어떤 이제 성숙이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그것도 나쁘지 않았고, 홍준표 후보는 약간은 좀 허당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은 좀 네. 급조된 어떤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유승민 후보도 사실 자칭 이제 경제 전문가를 이제 자처하고 있는데 막상 경제에 관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공매도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관한 이슈를 내는 것 중에 그 많은 이슈 중에 저 얘기를 꺼냈어야 되는가 싶어서 주식시장 얘기를 뭐 하셨어요. 예, 그래서 조금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가 실속이 좀 모자란 거 아닌가, 현재까지 토론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보는 강요 회의점.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한다면, 근데 다뤄지는 수준이 봉숭아학당,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 경선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중에서 굉장히 좀 뭘까요? 이게 이런 정도의 수준인가라고 하는 수준을 좀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고스톱도 자기네 집에서 치면 자기가 좀 유리하듯이 원지사의 어떤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난. 근데 이게 다른 경선 지금 굉장히 많은 경선 토론회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제주도니까 원지사가 이제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발휘할 텐데 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발휘할 수 있을까? 예. 라고 하는 좀 의구심 들죠. 뭐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토론회에서 뭐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일단 네 분이 토론을 하면서 좀 더 박진감은 높아진 것 같아요. 내가 뽑은 토론의 하이라이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발언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좀 꼽아주시죠. 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도권 토론할 때 예. 주도권 토론이 토론해 보신 분은 알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자기 말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딱 겨냥해서 한번 해보시죠. 아, 네. 그다음 제주도지사를 했으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그 장면을 보고 이게 만약에 제가 어떤 참모라고 한다면 내가 밀고 있는 후보가 그런 자세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을 냈을 겁니다. 이건 뭐지? 도대체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와의 뭔가의 모종의 관계랄까? 아니면 모종의 관계요. 모종의 관계랄까요? 아니면 이거 두 분이서 말을 맞추지 않았냐? 예.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판을 깔아주니까 한 9분여 동안 혼자서 주도권은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데 네. 한 9분 동안 원희룡 후보가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내서 야 이건 저 원희룡 후보를 위한 토론회가 아닌가? 뭔가 있다. 아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4.3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보면은 제주도당의 입장하고 중앙당의 입장이 많이 틀려가지고 그게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에 이제 좀 더 그 보수의 강경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이념적 사상적 공세를 해서 다 준비해놓은 그 판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희룡 후보도 계속 보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모처럼 네 사람의 국민의힘 이제 후보자들이 제주도 다 모였으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적어도 4.3에 대해서 이념적 사상적 공세는 하지 말자라는 어떤 결의와 같은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꺼내서 예.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 부분이 다 진행되지는 못했는데 예. 그러다가 뭐 나중에 또 이제 다시 얘기가 예.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정말 제주도에서 대선 후보 토론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저런 얘기는 어디 가서 나올 수 있었겠냐.
절대로 못 나올 얘기가 제주도에서 토론회가 되는 바람에 나온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어도 어쩌면은 대세로 흘러가는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보고 또 4.3 싶습니다. 희생자 배보상금을 현재 정부안보다 좀 올려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후보들이 또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기회에 제주 현안이 좀 풀리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봤습니다만 고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난 7년 우리 원전 지사님이 집권하신 도정이 정말 지상 낙원이었구나, 유토피아였구나. 네. 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요? 중국 자본으로부터 제주의 모든 난개발을 다 막아내시고 그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내시고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시고 전기차 보급과 함께 뭐 그린 환경, 정말 제주는요 지난 7년 동안 토론회에서의 우리 원전 지사님의 말씀대로라면 굉장한 유토피아가 지금 자화자찬이 지났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없어서 강론을 알고 있는 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반박을 못했다 뿐이지. 같은 당 후보들이니까요. 또.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어제 하여튼 그 토론회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제주 공약, 네. 제주 현안에 대한 부분을 또 따로 놓고 토론을 했어요. 이런 경우 참 드문 경우인데 그 어제 보시면서 뭐 어떻게 보셨는지, 누가 이런 부분은 좀 잘했는지 아니면 이건 좀 아니다 싶은 후보도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일단 말씀. 제일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러니까 소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원래 늘 그런 토론 태도를 보이는데 뭐 경상도 사투리 이런 뭐 내가 야대라고 해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선 후보고 상당히 경선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뭔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아주 성심성의껏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좀 진솔하게 좀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니면 말죠. 뭐 우리 아까 영상에 보셨습니다만 30% 나오면 잘 나온 거죠. 이렇게 토론 자체의 맥을 굉장히 많이 끊어버렸고, 그리고 이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예. 사실 네 분의 후보 중에 세 분의 그 후보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개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환경 얘기를 하고, 관광 얘기하고, 뭐 어디에 또 그 4.3 얘기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뭐 사실 후보들의 아마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이제 공약으로는 충실히 반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개별적인 언급의 양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패널로 만들어서 보여주긴 했지만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 있고 구체적인 이제 그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에 대해서는 들어볼 기회가 없었고, 토론에서도 서로 이제 공박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역시 저도 이제 우리 김동연 박사하고 같은 걸 느꼈는데, 홍준표 후보는 뭔가 이 제주도 공약을 만들면서 진짜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는지 공부를 했는지 싶을 정도로 공통된 의견이군요. 예. 라스베가스식 컨벤션 도시라는 개념을 넣었는데, 제주도민들한테 정말 그 얘기를 물어봐서 동의를 할 사람이 뭐 30%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5%로도 나올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저런 공약을 만들었나 싶어서 진짜 참 대충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광주를 시작으로 이제 제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해서 총 10차례 정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모르긴 모르겠으나 아마 국민의힘 당 선관위가 이렇게 많은 지역 토론회를,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물론 경선의 흥행도 분명히 한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후보들로 하여금 좀 지역 공약이라든가 지역 이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좀 공약을 디벨롭하는 좀 약간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사실 뭐 원 후보야 뭐 제주도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뭐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주도지사 생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4명의 후보가 그 정도의 지역 공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토론회 자체도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뭐 지역 현안이라든가 공약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주도권 토론 이렇게 가기로 돼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좀 비중을 두고 하자라는 측면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너무 내실이 없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시도는 좋았으나 내실이 없죠. 그리고 사실에 대해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명 원희룡 지사가 뭐 광역체계, 그러니까 일명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뭐 사람들의 민원 해결이 쉬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지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 토론회 자리에서 이어지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어떤 제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글쎄요 아마 제주 현안 문제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토론회 보다가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하셨던 분들이 하실 만한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 이슈를 놓고 공약을 놓고 토론을 하면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실 그 네 사람이 그 각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쟁점을 놓고서 그 공박까지 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하면 아마 최소한 한 사람한테 1시간 정도씩은 주어자 최소한으로. 그래서 4시간 정도는 토론해야 깊이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구혜열 기자님께서 탁월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후보들하고 하금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본선에 대비를 하라. 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후보들이 제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 이제 11월 5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현재 2강 1중 1약의 구도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변수 그리고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제가 예측을 한번 틀려가지고 예. 일단은 이제 뭐 1, 2 다툼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이 될 가능성은 높고요. 다만 유승민 후보가 어느 정도 약진하느냐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정말 유의미한 득표 지지율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느냐 뭐 이 정도가 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축에는 원희룡 후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4강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그 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도 4강 밖에 있었거든요. 물론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이런 토론회 과정에서 4명이 하는 집중 토론이 되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의 어떤 강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강 1중 1약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구도는 확실히 변화가 올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 같다. 그 어쩌면은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 사이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화학적 그 지원 결합이 페이스메이커와 이제 그 골인하는 선수 간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스메이커가 그 주전 선수를 제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현재로서는 너무 먼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됐다. 그래서 예측 결과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종 후보 선출은 제가 아마 알기로는 아마 이제 그 당원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 그러니까 당원의 비중이 기존보다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이 봤을 때 뭐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후보의 당위성 그리고 지난 탄핵 과정, 대통령 탄핵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탈당까지 하면서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이어갔던 원희룡 후보에 대한 당위성을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할지가 또 최종 후보 선출에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보면 아까 이제 뭐 여러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설리거나 좀 약간 뭔가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홍준표 후보의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약간 비약적인 좀 약진. 약진. 예.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의외로 홍 후보가 좀 다시 한번 또 대선에 도전할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도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자, 한밤의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명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